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분과 함께 솔루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5가지 이슈와 함께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이야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네. 직접적으로 환율의 고공행진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편하지 않는 하루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오늘같이 이렇게 좀 불편한 시장이 최근에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지수 빠지는 것도 빠진 거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좀 불편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역시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요. 약 1년 9개월 만에 1220원대를 돌파했는데 장중에 1227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부 당국이 오전에 구두 개입하면서 다소 좀 누그러뜨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근 10년 내에 본다면 1,300원 넘기기가 거의 어려운 자리인데요. 굉장히 고점까지 올라왔다는 점은 다소 좀 불안한 요소입니다. 결국은 미국 외 지역의 통화정책 정상화 그리고 선진국의 재고 재축적 가능성을 이유로 대부분 다 1분기 말에서 2분기 정도 됐을 때 순환적인 달러 약세나 원화 강세를 시장에서 전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유로화가 약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로화 약세 때문에 달러 강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유로, 그러니까 EU 쪽이 가장 인접한 국가들이기도 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상당히 지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워낙 약세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는 계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1,300원 선 정도를 기준으로 일단 정부의 구두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유로존의 원유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1위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연합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97%에 가깝기 때문에 1990년 또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유로화 가치는 22개월 내에 최저치까지 빠지고 있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누그러지기가 사실 어려운 분위기로 역시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아마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이루어지면 국내 수급도 썩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3차 회담이 있는데 좀 전향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달러 강세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인데 다만 학습 효과 때문에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급등하거나 이거보다는 강세가 좀 유지가 되는 정도 수준에서 일단 조금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ECB가 금리 인상을 바로 하지 않는 한에는 유로화 약세 때문에 결국은 달러 강세가 유지된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유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카드를 좀 들 수 있다는 점은 아직은 남아 있어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선제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달러가 약세 방향으로 좀 틀 가능성은 있다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달러의 방향성은 아직은 조금 강세 위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나 좀 약세, 좀 진정세를 예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 상반기도 많이 남았습니다, 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방향성이 예측되는 지금 이 순간이라면 어떻게 업종별 대응을 좀 짜야 될까요? 지금은 놓고 보면요, 부장님. 단순히 환율 올랐네? 수혜주 찾아보자 이렇게 계산하기도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네, 맞습니다. 결국 수출 여건이 좋지 않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그런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 특히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섹터들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니까 정유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을 수 있지만은 화학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특히 NCC, 순수 NCC인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느낌, 그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은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있고, 다만 이제 캐펙스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기기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은 영향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가 너무 많이 빠지면 수급적인 요인으로 빠진다 생각하시고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바닥권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시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또는 만약에 꼭 사셔야 되겠다면 분할로 여러 번 분할해서 빠질 때마다 조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죠. 비료, LNG, 그다음에 뭐 농업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 그다음 비철 금속,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하고 있는 상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또 손이 가지 않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급반전을 해버리면은 그게 또 곡지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손이 안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자니 또 장이 빠지니까 또 밀리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매하기에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는 것도 지금 장에서는 최선의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급해 주신 전략 중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왔는데 두 번째 저희 이슈가 반도체입니다. 수급 이슈일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그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동시에 보유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6만 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 지금 12만 원 선 밑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수급이 끌어내리는 이슈입니까? 아니면 그 대외적으로도 좀 악재가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일까요? 네. 뭐 사실 시장을 팔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시장을 팔다 보면 네. 지수 관련 대형주를 팔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수급에 대한 이슈가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러시아 관련된 영향은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러시아가 직수입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비중이 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비중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영향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대금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어떤 반도체 거래대금이 글로벌리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미미하네요. 미미하고 지금 글로벌리 지금 또 반도체가 부족하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꼭 러시아에 안 갖다 줘도 갈 데가 많은 거죠. 수요는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러시아에 대한 영향은 사실 좀 미미한데 문제는 이제 네온가스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어떤 중요한 소재가 이제 모자라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데 네온가스 관련해서는 지금 적정 재고가 한 4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최근에 업종들에 관련해서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위태하다 보니까 재고를 한 8주 정도 갖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 수준은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없는 수준인데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이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는 거고 외신에서는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3주를 넘어가기는 좀 힘들다. 뭐 식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군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병력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물자 이런 것들이 뒷단에서 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3주 넘어가면 좀 버티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또 외신에서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3주차 접어들면서 어떻게 변화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온가스 재고는 8주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 이상 많이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반도체 관련 섹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DDR5가 이제 2분기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격의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 네온가스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D램이나 그 낸드 같은 경우가 특히 낸드 같은 경우가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키옥시아 사태 때문에 오염된 어떤 부분에서 일부 팹들이 글로벌 팹들이 지금 셧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물량들이 적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물량이 좀 적어도 가격이 올라가면 반도체 섹터들의 종목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사실은 펀더멘탈리 보면 급락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보유 중이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서서히 바닥권을 형성하는 시도가 오면 더 비중을 늘리거나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반도체 섹터로 본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있다고 보면 상대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빠질 때도 좀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 좀 더 많이 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어떤 베타 변동성이 좀 더 큰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결국은 하이닉스 쪽이 좀 더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단기적으로 가격 흐름에 따라서는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휴대폰 사업도 있고 가전 사업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다소 조금은 분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의 여파만 놓고 본다면은 하이닉스가 좀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또 빠질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빠지는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FOMC가 이제 3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네. 3월 10일에 CPI라든지 이런 발표 그리고 3월 중순에 FOMC 회의 결과 이런 것들을 앞두고 시장 자체적으로 레벨이 좀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2,650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시장 지수가 뭐 2,600이 깨지고 좀 더 내려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면 수급적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빠질 때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겠다. 조금 더 서두를 필요는 없고 천천히 모아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망은 밝다. 다만 수급적인 이슈가 있으니 3월 중순 이후를 기다려보자라는 팁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관심 많으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양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수급적으로 많이 빠져서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2차 전지세 소재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짝의 이런 힘듦 어디에서 그 배경을 좀 찾아야 될까요? 꼭 찾고 싶네요. 왜 내리는지.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공급량에 있어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약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네. 2월 달 놓고 본다면은 1월 달에 전년 대비 85%가 2차 전지 공급을 했는데요.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중화권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들어졌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1%밖에 증가 안 했고 SK온이 그나마 87%좀 많이 증가했고요. 삼성 SDI가 18% 증가하면서 굉장히 좀 약진하지 못하고 부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재 원재료가 가격이 급등했죠.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리튬 인산철 전지 비중이 34%까지 상승하고 각형 LFP 배터리팩 가격이 지난 2개월 동안 17% 급등을 했는데요.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양극재 소재입니다. 2월에만 양극재 원재료인 리튬 가격이 41% 급등했고요. 전구체의 구성 요소인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각각 26%, 7%, 2% 각각 상승하면서 니켈 가격이 가장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해액의 원재료인 LiPF6 같은 경우의 가격이 중국 내수용 통해서 좀 안정화되고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재료 가격이 워낙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공급량이 중화권 중심으로 많이 공급이 되고 한국 업체들이 부진했다는 점 때문에 다소 주가가 좀 느슨한 것 같은데요. 단기 실적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전방에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출하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 공급난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출하가 안 되니까 셀 업체는 실적이 좀 다소 굉장히 늦어질 것 같고요. 소재 업체는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촌보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그다음에 일지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밸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EPS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사볼 만한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마 스텔란티스, 미국의 스텔란티스 관련된 장기 캐파 상향 조정의 가장 큰 수혜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LG 에너지솔루션도 큰 기업 중에서는 좀 볼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적으로만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접근해야 되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쪽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산주입니다. 부장님, 많이 올랐는데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추가적인 모멘텀 남아있다라는 시각을 드러내더라고요. 네. 신규로 진입해도 괜찮은 구간, 방산주인지 전반적인 상황 좀 짚어주세요. 네, 이제 최근에 방산주는 대부분 다 이제 북한과 관련된 미사일을 동해를 쏘았다더라. 그러면은 여러 오전에만 가지 급등을 이슈가 했었어요. 조금 있었긴 했지만 지금은 좀 구조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과거에는 그거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최근에 북한이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쏘았다는 뉴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낮아진 상태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지금 촉발된 것이 유럽 쪽의 방위 산업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당히 많이 국방 예산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점을 확인하고 이번 사태 때문에 국방 예산이 확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지금 유럽 쪽의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은 GDP 대비 1.2%에서 2%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국방비 비중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쏟아붓다가 지금 국방 예산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평화의 모드가 계속 유지가 됐었으니까 국방 예산을 굉장히 줄여왔는데 그게 이번에 튀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유럽 쪽의 그 국가들이 지금은 국방 예산을 늘리기 시작하면 가장 큰 수혜는 국내 한국의 수출주예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방위 산업에 가장 많이 가져가는 상대방이 유럽 쪽이에요. 모멘텀이 유럽 쪽에 많이 남아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쪽이 가장 큰 바이어들이거든요. 국내 방위 산업 관련된 이런 회사들의 가장 큰 바이어가 유럽 쪽의 나라인데 이 유럽 쪽의 나라들이 국방비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라고 이미 정책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컨센이 유럽 쪽에 강한 자금들이 국방비 쪽에
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방위 산업체가 결국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말했던 북한의 어떤 이슈와 좀 다르게 이건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게 결국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레이시온 그리고 노스롭 그루만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미국의 방위 산업 업체도 50주 신고가를 뚫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국내 업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 시스템인데 지금 그 중에서는 지금 아마 LIG 넥스원이 순수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높은 상승세가 보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출 모멘텀을 기대해보자 방산주에 대한 전망도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지만 임팩트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에 줄줄이 뛰는 원자재 쪽, 그리고 저평가 영역에서 자원 개발주도 오늘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좀 묶어서 보도록 하죠. 우크라이나 사태 좀 장기화 속에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부장님? 네, 결국 이제 방산 쪽도 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드렸지만 이 에너지 관련해서도 결국은 러시아가 글로벌 원유 생산량 3위, 그리고 가스 생산량 2위, 석탄 생산량 6위의 자원 부국인데 이런 러시아의 지역적 리스크가 탈러시아화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종목으로 본다면은 자원 개발과 관련된 상사와 관련주, LX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자원 개발 관련주로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정유 화학 말씀드렸지만 정유는 상당히 좋고 화학은 나쁩니다. 한국 납사 수입국 1위가 러시아이기 때문인데 결국은 화학 같은 경우는 스페셜티 업체들이 선호가 되지만 정유 업종, 특히 SOL이나 이런 종목들이 괜찮고요. 중기적으로는 태양광 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중소형주 가운데 극동유화나 흥구소유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고요. 해운 같은 경우는 LNG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 속도가 빨라지면서 LNG 수송 레코드 1등인 대한해운이 주목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조선업체도 최대 수혜인데 약간 실적보다는 좀 빠르게 조선주가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약간 쉬었다 갈 수 있으니까 눌림목에 접근하자 말씀드리겠고 유틸리티 쪽은 자원개발 비규제 해외사업 영위하는 한국가스공사 가장 수혜고요. 원전사업 개발 기대 때문에 한전 KPS도 선호가 되고 비료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밀 관련된 가격이 지금 일주일 만에 40%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네. 비료 관련해서도 조비, 효성 OMB, 남해화학 등 비료 관련주도 올라가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왜냐하면 밀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신흥국들은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군요. 예, 국가의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밀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비료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니까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꼼꼼한 정리에 감사드립니다. 한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죠. 오늘 부장님의 원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뭐 움직임이 좋고 네. 중소형주가 특히나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이 좀 시원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는 탑픽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정유 관련된 부분에서 SO일이 가장 편안해 보이는데요. 지금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최대 수혜주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브렌트 유가 $130 이상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면은 $180 정도까지는 간다고 리포트가 나온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유가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네. 높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8,570억으로 아마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 관련된 탈에너지 관련된 정책으로서 정유 사업 실적이 호조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캐펙스는 굉장히 오일 매니저들이 굉장히 낮게 재고도 갖고 있어서 네. 당분간 1, 2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가격을 좀 잡아볼까요? 네, 목표 주가는 지난 고점인 12만 원 선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8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